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이 느리게 흐르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밤은 언제나 깊고 조용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식어가는 시간,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올랐고 그 별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혹은 얼마나 큰 꿈을 꿀 수 있는 존재인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 메소포타미아라 불리는 땅은 문명의 요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람이라는 말은 너무 부드러워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의 무게를 다 담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도시를 세웠고 문자를 새겼으며 시간을 나누고 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에 대해, 인간에게 지식을 준 이들에 대해, 때로는 인간을 심판하고 때로는 인간을 구한 이들에 대해 그 신들의 이름은 아누나키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대략 기원전 4 500년에서 1 900년 사이 길고 느린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돌과 점토,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채끼 모양의 작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이기문자라고 부르는 이 기록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녹지 않으며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영혼을 설계한 것처럼 점토파는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아누나키는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신들의 회의에서, 인간 창조의 순간에, 대홍수의 결정 앞에서 그들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이야기는 자극적인 결론으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신화와 고고학, 언어학과 인류학이 교차하는 그 조용한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 질문은 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고 실험에 가깝습니다.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가정은 때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고 과거의 목소리를 다른 각도에서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정은 가정일 뿐이며 우리는 그 경계를 존중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수메르의 성취는 경이롭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우루크, 우루, 에리두 같은 이름들은 지금도 고대의 위대함을 속삭입니다. 그들은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사막을 농경지로 바꿨고 문자를 발명해 계약과 신화를 기록했으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 시간을 체계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창의성과 집단 노동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습니다. 동시에 신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억을 보존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관점을 나란히 놓고 긴장을 풀며 숨을 쉬듯 천천히 이 이야기를 따라갈 것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누나키가 신화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지, 그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 깊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아누나키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하늘과 땅의 신들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라는 의미를 읽어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왕족의 혈통 혹은 신적 혈통이라는 뜻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갈리는 이유는 고대 언어의 특성 때문입니다. 찍기 문자는 하나의 기호가 여러 소리와 의미를 동시에 담을 수 있었고 문맥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누나키라는 이름 하나에도 여러 층위의 의미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수메르 신화 체계에서 중심적인 집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신 아누는 이 모든 질서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하늘을 뜻했고 그는 신들의 아버지이자 우주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누는 멀리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다른 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실질적인 힘을 행사한 신들이 바로 엔릴과 엔키였습니다. 엔릴은 엄격함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질서와 법, 그리고 때로는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바람의 신이기도 했던 그는 폭풍처럼 예측할 수 없고 강력했습니다.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고 느꼈을 때 그는 홍수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엔키는 연민의 신이었습니다. 지혜와 물, 그리고 창조의 신이었던 그는 인간을 사랑했고 인간을 구하려 했습니다. 홍수가 결정되었을 때 엔키는 몰래 한 인간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두 신의 대비는 수메르 신화 전체를 관통하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엄격함과 연민, 질서와 지혜, 파괴와 구원. 이것은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누나키는 이 신적 질서 안에서 집단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며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외부 존재가 아니라 수메르 사람들이 이해하는 우주적 질서의 핵심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강력했지만 인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질투했고 후회했으며 타협했습니다. 이런 묘사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신화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정치적 구조, 윤리적 고민,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표현은 종교적 언어로서 강력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늘은 신성의 공간이었고 땅은 인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인간 세계에 개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우주여행을 의미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사제계층은 이 신화를 전승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지구라트 위에서 의례를 집행했고 신들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했습니다. 신화는 도시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전은 경제적 중심지이기도 했고 사제들은 행정 관료이기도 했습니다. 지식의 기원을 신에게 돌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문자를 발명했을까? 어떻게 도시를 건설할 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별의 움직임을 예측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고대인들은 신들이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지식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아누나키가 지식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신화적 패턴은 외계 가설 없이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성취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념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러나 신화는 단지 과거의 기록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야기였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변화했습니다. 어떤 신은 더 중요해졌고 어떤 신은 잊혔습니다. 도시마다 선호하는 신이 달랐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신화는 재해석되었습니다. 아누나키 역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창조의 신들이었고 때로는 심판의 신들이었으며 때로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들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 유연성은 신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 체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밤은 계속 깊어지고 우리는 이제 신화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현실의 땅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점토와 물,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도시들, 수메르의 실제 혁신이 어떻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축적되었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땅은 처음부터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막에 가까웠고 비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두 강의 범람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운하를 파고 수로를 유지하며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집단 노동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조직을 낳았고 권력 구조를 만들었으며 결국 도시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르크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4, 0년 무렵 이곳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시장이 있었고 사원이 있었으며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우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아니라 복잡한 체계를 가진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곡물이 저장되고 분배되며 기록되었습니다. 장인들이 전문화된 기술을 발전시켰고 상인들이 먼 지역과 교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문자였습니다. 지구라트는 이 도시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이 건축물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신전이 자리했습니다. 지구라트는 종교적 장소이자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제들은 그곳에서 의례를 집행했고 별을 관측했으며 신들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라트는 동시에 정치적 권력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건설하는 데는 엄청난 자원과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도시의 부와 조직력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지구라트는 하늘을 향한 인간의 열망을 형태로 만든 것이었고 동시에 인간 사회의 계층과 권력을 공간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김은자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문자가 없었다면 복잡한 행정체계도 장거리 교역도 신화의 전승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기문자는 처음에는 회계를 위한 도구로 시작했습니다. 곡물의 양, 가축의 수, 토지의 크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점토판에 작은 표시들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표시들은 더 복잡해졌고 결국 언어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법률이 기록되었으며 신화가 보존되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위대한 문학 작품도 쉬기문자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메르가 꼼꼼한 기록 사회였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세금, 재물, 노동, 분쟁, 결혼, 상속. 이 점토판들은 지금도 땅 속에서 발굴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당시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록 문화는 아누나키 신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힌트를 줍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신화를 철저하게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려 했고 신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문화적 노력이었습니다. 교육기관도 존재했습니다. 서기관 학교, 즉 에두바라고 불리는 곳에서 젊은이들은 택기 문자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기호를 외워야 했고 정확한 필기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서기관은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지식 전문 계층의 형성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자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 수학, 천문학, 신화에 정통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수메르 문명의 많은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술 혁신도 계속되었습니다. 바퀴는 처음에는 토기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운송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쟁기는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도시 방벽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이 모든 혁신은 급격한 발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급격해 보이는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핵기문자 덕분에 우리는 수메르의 성취를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메르 이전의 문화들, 예를 들어 우바이드 문화나 우르크 이전 단계의 정착지들에서도 인상적인 유물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수메르는 갑자기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축적이 결실을 맺은 결과였습니다. 아누나키가 이런 성취를 가르친 존재로 등장하는 신화적 패턴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배웠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내려와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성취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발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신들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도 같은 별들을 보았고 그 별들 속에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늘을 읽었는지 60진법과 달력, 그리고 별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60진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60초와 60분을 사용합니다. 각도를 잴 때마다 우리는 360도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60일까요? 십진법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왜 고대인들은 60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실용성에 있습니다. 60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약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이것은 분할과 계산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농업사회에서 토지를 나누고 곡물을 분배하며 시간을 측정하는 일에 60진법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시간의 측정은 하늘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은 하루를 정의했고 달의 변화는 한 달을 정의했으며 계절의 순환은 1년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달의 주기는 정확히 30일이 아니었고 1년은 정확히 12개월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은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메르와 이후 바빌로니아의 사제, 천문가들은 이 문제를 수세기에 걸쳐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구라트 위에서 사제들은 밤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은 별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고 그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행성의 움직임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행성들은 다른 별들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했고 때로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신들의 뜻을 읽는 일과 연결되었습니다. 천문학은 종교이자 과학이었습니다. 계절을 예측하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또한 제2의 시기를 정하는 것도 천문 관측과 연결되었습니다. 특정한 별이 떠오를 때 특정한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리듬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로 이어지는 천문 전통은 결국 놀라운 정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고 행성의 주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후에 그리스로 전해졌고 서양 천문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신성해 보이는 밤하늘. 이 문장은 고대 천문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별을 안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안다는 것이었고 우주의 질서를 안다는 것은 신들의 계획을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지식이기도 했습니다. 별은 항해의 길잡이였고 시간의 표지였으며 계절의 예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고대 유물 중 일부, 예를 들어 특정한 원통 인장이나 부조에 새겨진 이미지들이 외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고고학과 언어학은 이런 이미지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날개 달린 원반은 태양신 샤마시의 상징이거나 신성한 권위를 나타내는 도상입니다. 여러 개의 점이 배열된 이미지는 별자리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태양계의 정확한 지도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시선으로 고대를 읽을 때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기대를 과거에 투영하는 착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인의 천문 기록이 주는 놀라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놀라움은 외계 가설이 아니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인내와 호기심, 그리고 집단 지성의 힘이 만들어낸 성취로서 아누나키가 천문 지식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신화적 장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별을 읽는 지식은 신비로웠고 권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신들이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지식에 권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제계층의 독점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이제 우리는 물의 이야기로 향합니다. 모든 것을 덮었던 대홍수, 아트라하시스의 이야기, 그리고 신화가 자연재난의 기억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덮던 밤, 하늘과 땅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는 수메르 바빌로니아 문학에서 가장 강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에서 시작해 신들의 결정, 대홍수,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긴 서사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들은 땅을 만들고 운하를 파고 곡물을 기르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은 신들을 위해 일하고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인간은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아졌고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앤닐은 인간의 소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역병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가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매번 엔키가 인간을 도왔고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앤닐은 홍수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홍수. 엔키는 이 결정에 반대했지만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직접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갈대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갈대벽 너머에는 아트라하시스라는 인간이 있었고 그는 엔키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엔키는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큰 배를, 모든 생명을 실을 수 있는 배를. 홍수가 왔습니다. 비가 쏟아졌고 강이 범람했으며 땅은 물에 잠겼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물이었습니다. 아트라하시스는 배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도 물은 오랜 시간 동안 땅을 덮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배가 땅에 닿았을 때 아트라하시스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들은 제물의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인간이 사라지자 더 이상 제물을 바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앤닐은 분노했습니다. 누군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엔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사라지면 신들은 누구에게 제물을 받을 것인가? 결국 신들은 타협했습니다. 인간은 계속 살 수 있지만 그들의 수명은 제한되고 질병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왜 우리는 이래야 하는가? 왜 우리는 죽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수메르 사람들은 신화라는 형식으로 답을 제시했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에서 특별히 강력한 상징이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예측 불가능하게 범람했습니다. 때로는 풍요를 가져왔지만 때로는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대규모 범람은 실제로 일어났고 고고학적으로도 홍수 퇴적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지구적 대홍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한 도시나 한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의 홍수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의 기억은 신화로 보존되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로 홍수 이야기는 전승되고 변주되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 11번째 서판에서 우트나피시 팀이라는 인물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길가메시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와 매우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변주는 신화가 살아있는 전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고정되지 않았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른 문화권에도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인도의 마누. 이런 유사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 가지 가능성은 공통의 기원입니다. 모든 신화가 하나의 원형에서 파생되었다는 것.
또 다른 가능성은 독립적 발생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나 홍수를 경험했고 그것을 신화로 만들었다는 것. 세 번째 가능성은 문화 교류입니다. 신화가 무역로를 따라 이동했다는 것. 아마도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신화가 재난을 도덕적, 정치적, 우주적 질서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홍수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들의 의지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의 경고를 듣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살아남은 자는 왜 살아남았는가? 그는 특별히 의로웠거나 지혜로웠거나 운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생존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감정선은 두려움 속에서도 인간을 지키려는 목소리에 있습니다. 엔키는 엄격한 법칙보다 연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파괴가 완전하지 않고 재난 뒤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아누나키는 이 서사에서 심판자이자 설계자로 보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고 홍수를 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인간의 존속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신화 문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은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신들의 회의는 인간 사회의 정치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이 잦아들고 새벽이 왔습니다. 땅은 다시 나타났고 하늘은 맑았으며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생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단지 신화가 아니라 어떤 실제 집단의 기억이라면 이것은 조심스러운 사고 실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증명이 아니라 상상력의 역사적 실험입니다. 만약 아누나키라는 이름 뒤에 실제 사람들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은 외계 가설로 곧장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 안에서 더 흥미로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신격화된 왕과 사제 집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종종 신성화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고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왕들은 신들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초기 도시 국가에서 권력과 지식을 독점한 집단이 있었다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며 신화 속에서 신들로 변모했을 수 있습니다. 아누나키는 실제로 존재했던 통치 엘리트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그들이 높은 곳, 즉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인간 세계에 개입했다는 은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외부에서 온 집단입니다. 이것은 외계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류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주 관찰됩니다. 먼 곳에서 온 상인이나 기술자, 이주자들이 현지 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져왔을 때 그들은 신비로운 존재로 기억됩니다. 특히 그들의 언어, 의복, 생김새가 현지인과 다를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 이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집단이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하며 선진 기술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속 가공, 관계, 건축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고 현지인들은 그들을 경외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기억의 확대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변형됩니다. 영웅은 더 크게, 사건은 더 극적으로 기억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뛰어난 인물들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세대를 거치며 신화로 확대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아누나키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상들의 집단적 기억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은 외계라는 극단적 가설 없이도 아누나키 신화의 구체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텍스트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신들의 이름, 그들의 역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세밀하게 묘사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신화와 역사 사이에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 증거가 없는 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차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학문적 성실성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신화가 인간의 불안을 다루는 방식은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모든 인간 사회가 묻는 질문입니다. 아누나키 신화는 이런 질문에 대한 수메르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들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며 신들의 의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설이 수메르 성취를 폄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집단 학습의 서사로 확장됩니다. 지식은 한 사람이나 한 세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누나키를 스승으로 보는 신화는 지식의 전승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교육과 기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먼 시간대로 여행합니다. 수메르 이전, 선사시대의 유적들. 거기에는 또 다른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유적들은 종종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듭니다. 우리는 고대 사회를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는 초기 정착지들은 이미 농업을 실천하고 있었고 의뢰를 위한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었으며 장거리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메르 문명이 나타나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는 기원전 9,600년경에 건설된 거대한 석조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농업혁명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수렵채집인들이 모여서 거대한 돌을 운반하고 조각하고 원형으로 배치했습니다. 왜? 이것은 의례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별을 관측하는 장소였을 수도 있고 조상을 기리는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이 엄청난 조직력과 공동의 목적을 필요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 레반트 지역, 아나톨리아. 이 지역들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 유적들은 장기적인 기술과 지식의 누적을 보여줍니다. 토기 제작, 직물 생산, 금속 가공의 초기 단계들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이런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행착오, 실험, 그리고 세대 간 전승의 결과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문자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자 이전에도 지식은 존재했고 전달되었습니다. 구전, 전승, 의례, 도제 관계를 통해 지식은 살아있었습니다. 수메르는 이런 장기적 흐름의 결정적인 결절점이었습니다. 여러 전통이 만나고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로 결실을 맺은 지점. 무역과 이동은 고대 세계에서 훨씬 활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흑요석은 아나톨리아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운반되었고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으며 조개 껍질은 페르시아만에서 왔습니다. 이런 물건들과 함께 사람들도 이동했고 아이디어도 이동했습니다. 혼인동맥, 외교사절, 장인의 이주. 이 모든 것이 문화와 기술의 전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누나키를 하늘에서 온 존재로 서술하는 방식이 먼 곳에서 온 지식의 은유일 수도 있다는 해석은 흥미롭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이 외부에서 왔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술과 관념이 주변 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위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멀고 신비로운 곳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산 너머, 바다 건너, 알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온 지식은 마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연결 추론은 위험합니다. 두 문화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비슷한 문제에 비슷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립적 발명은 역사에서 흔한 일입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메소아메리카에서 모두 발견되지만 이것이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유사성은 때로 우연이거나 인간 사고의 보편적 패턴을 반영할 뿐입니다. 고고학은 아직 발굴하지 못한 층위가 많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고 일부 지역은 정치적 이유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미지의 여백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고요한 경의를 줍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과거는 완전히 복원될 수 없지만 조각을 모으고 추론하며 상상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긴 강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 강은 보이지 않지만 수메르라는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아누나키라는 이름이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로 시간을 옮깁니다. 현대의 상상력이 고대 신화를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지카리아 시친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20세기는 고대에 대한 현대의 시선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고고학은 학문으로 확립되었고 수많은 유적이 발굴되었으며 핵기 문자는 해독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중적 상상력은 이 발견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카리아 시친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시친은 1920년 아제르바이잔에서 태어나 팔레스타인에서 자랐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고대 언어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976년에 그의 첫 번째 책 12번째 행성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획기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아누나키는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며 그들은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왔고 인간은 그들의 유전적 실험의 결과라는 것. 시친의 주장은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수메르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그것은 실제로 우주에서 왔다는 뜻이라는 것. 둘째, 그는 특정한 고대 인장과 이미지들이 태양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 안에 12개의 천체 태양, 달, 9개의 행성, 그리고 니비루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그는 인간 문명의 급속한 발전이 외계의 개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왜 대중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신비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SF와 고대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사람들은 상상력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둘째, 그것은 인간을 우주적 맥락에 위치시켰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기원은 별에 있다는 생각은 낭만적이었습니다. 셋째, 그것은 주류 학계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시친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류 학계는 시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의 번역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문자 전문가들은 시친이 텍스트를 오역하거나 문맥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주장에 맞게 해석을 구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를 행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그의 천문학적 주장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비루라는 행성이 3,600년 주기로 태양계를 방문한다는 주장은 천문학적으로 불안정하며 그런 궤도를 가진 행성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고대 유물에 대한 그의 해석은 종종 과도한 비약을 포함했습니다. 여러 개의 점이 배열된 이미지를 태양계로 보는 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 유일한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번역의 단어 하나가 우주적 결론으로 전프하는 위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고대 언어는 애매하고 문맥에 의존적이며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단어를 특정한 방식으로 번역하고 그 위에 거대한 이론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그 번역이 틀렸다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친의 작업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대 신화로서 중요합니다. 외계 가설은 사실이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는지는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불안, 호기심, 그리고 의미에 대한 갈망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 우리의 기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고대인들이 묻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 텍스트를 현대 SF 렌즈로 읽는 것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즐거움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과거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그것을 사실로 착각하거나 실제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거나 고대인들의 성취를 폄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수메르 연구가 실제로 제공하는 확실한 성취들은 분리해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긴 문자의 발명, 도시 국가의 형성, 법률의 체계화, 수학과 천문학의 발전, 문학의 탄생,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지성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외계의 도움 없이도 인간은 충분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대인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입니다. 밤하늘과 점토판, 이 두 이미지는 대비를 이룹니다. 하나는 무한하고 신비로우며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촉각적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이 두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며 꿈꾸었고 점토에 그 꿈을 새겼습니다. 시친의 이야기는 현대의 별을 보는 방식이며 우리도 역시 우리의 점토판, 즉 책과 인터넷에 우리의 꿈을 새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은 철학적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의미를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보다는 설계를, 혼돈보다는 질서를, 외로움보다는 연결을 원합니다. 아누나키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믿음은 우리가 우주적 계획의 일부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안도감이 진실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땅에 발을 디딥니다. 증거와 방법론, 그리고 가능성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신기문자를 해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세기에 시작된 해독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기호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소리를 다른 기호로 표현할 수 있으며 문맥 없이는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진 텍스트의 대부분은 파편입니다. 완전한 점토판은 드물고 대부분은 깨져 있거나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역은 항상 해석을 포함합니다. 학자들은 최선을 다해 문맥을 재구성하고 다른 텍스트와 비교하며 가장 그럴듯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확실성은 제한적입니다. 아누나키 같은 핵심 단어는 시대와 도시에 따라 달리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수메르 시대의 아누나키와 후기 바빌로니아 시대의 아누나키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미묘하게 다른 역할을 맡았을 수 있습니다. 신화는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이었고 그 안에서 신들의 특성과 역할은 변화했습니다. 이런 복잡성을 무시하고 모든 텍스트를 단일한 내러티브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말해주지 못할까요? 고고학은 물질적 흔적을 연구합니다. 건물, 도구, 토기, 뼈, 씨앗,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생각이나 믿음을 직접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전의 구조를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의례가 행해졌는지는 텍스트 없이는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점토판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이야기의 어느 부분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증거의 부재가 곧
결론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증거가 없다는 것을 증거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학문적 태도는 이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상상은 가능하지만 결론은 보수적으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존의 증거가 지지하는 해석을 선호합니다. 신화와 역사 사이를 잇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신화학은 다양한 문화의 신화를 비교하며 공통 패턴과 차이점을 찾습니다. 환경사는 자연 환경이 문화와 신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합니다. 인류학은 현대의 전통 사회를 연구하며 신화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종합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누나키 서사가 실제 사회 구조를 반영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신들의 회의는 인간 사회의 정치 회의를 반영했을 것이고, 신들 사이의 권력 투쟁은 도시 국가들 사이의 경쟁을 반영했을 것이며,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를 반영했을 것입니다. 또한 홍수 같은 자연재난의 경험도 신화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신화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청자가 음모론적 만족감 대신 질문하는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음모론은 단순한 답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은 숨겨진 진실로 설명되고 모든 의문은 하나의 열쇠로 풀립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우연과 필연이 뒤섞이며 인간의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질문하는 즐거움은 이 복잡성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탐구하며 새로운 통찰에 열려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고대의 위대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과거는 더 이상 신비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데이터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과거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초대하고 도전하며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 미지의 공간이야말로 인간 정신이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마지막 프론티어 중 하나입니다. 밤은 깊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아누나키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아누나키는 정답이 아니라 창문입니다. 그것은 수메르 문명을 들여다보는 창이고 고대인의 마음을 엿보는 창이며 우리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수메르 문명의 실제 업적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돌과 진흙으로. 그들은 수만 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리가 있었고 광장이 있었으며 신전과 궁전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문명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법이 만들어졌고 예술이 꽃 피었으며 지식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생각을 점토에 새기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통해 시간을 넘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억년 전에 쓰인 글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문자는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초월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육십진법, 기하학, 대수학의 초기 형태들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용적 필요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추상적 사고로 발전했습니다. 수학은 세계를 이해하는 언어였고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막을 정원으로 바꾸는 이 기술은 엔지니어링의 승리이자 사회적 협력의 증거였습니다. 물을 통제한다는 것은 생명을 통제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권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신화는 이 모든 성취를 담고 있었고 동시에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화는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을 말해줍니다. 홍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희망도 말해줍니다. 구원의 희망, 정의의 희망, 의미의 희망. 아누나키는 이 두려움과 희망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심판자였고, 때로는 보호자였으며, 때로는 스승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스승이라는 서사는 인간의 지식기원에 대한 경외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가? 고대인들의 답은 신들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발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권위의 확립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식은 신성하다. 따라서 존중되어야 한다. 외부 문화와의 교류, 사회적 기억의 축적, 권력의 신성화, 이 모든 현실적 요인들이 아누나키 신화의 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단일한 설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여러 층위의 설명이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고 신화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계 가설은 흥미로운 현대적 상상으로 남겨두되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은 SF 소설의 훌륭한 소재이고 사고 실험의 재미있는 출발점이지만 역사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과 증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적 성실성입니다. 홍수 신화와 별 관측의 서사를 하나의 문명적 꿈으로 묶어본다면 그것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힘 앞에서 작고 약하지만 동시에 그 자연을 이해하고 기록하며 예측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홍수는 파괴를 가져오지만 인간은 배를 만들어 살아남습니다. 별은 무한히 멀지만 인간은 그 움직임을 추적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수메르 문명의 핵심적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 우리는 알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으며 대비할 수 있다. 고대는 멀지만 인간의 마음은 가깝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수메르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화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화와 우리의 과학은 형식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욕구에서 나옵니다.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 의미를 찾고 싶다는 욕구. 지구라트 위에 늦은 밤을 상상해 봅니다. 바람이 불고 아래쪽 멀리 강물 소리가 들립니다. 사제는 혼자 서서 별을 봅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신들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일의 날씨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신성과 실용, 경외와 계산이 그의 마음속에서 섞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별빛은 멀어지고 밤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여정도 이제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누나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징하는 것, 즉 인간의 지식에 대한 갈망, 기원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경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른 고대 문명에도 하늘의 교사 신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토트,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 메소아메리카의 케찰코아틀, 이들도 모두 지식을 가져온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간 사고의 보편적 패턴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지식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를 필요로 했고 그 신화는 종종 외부로부터의 선물이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천천히 의심하고 천천히 감탄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동시에 과거가 남긴 것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고대인들의 성취를 존경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 균형이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밤은 깊고 당신의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여전히 흐르고 별은 여전히 빛나며 점토파는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누나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역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어쩌면 우리가 잠에 들기 직전까지도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유와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이 우리를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누나키라는 이름은 그 질문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이미지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이미지가 수메르 사람들의 심장 어딘가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빛났는지는 남아있는 점토판의 문장과 도시의 폐허가 여전히 조용히 증언합니다. 어떤 밤에는 아누나키가 단지 신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애를 내려다보며 긴 세월을 통과해 반복되는 패턴을 그려내는 존재들. 그들이 회의를 열고 인간의 운명을 논의했다는 신화는 사실 인간이 자기 운명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강의 범람, 작물의 실패, 전염병의 확산 같은 사건들 앞에서 고대인들은 우연만으로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이야기로 바꾸고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인격화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공포는 조금 더 다뤄질 수 있는 형태가 되었고 그 공포를 다루는 방식은 공동체의 윤리와 규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누나키는 그런 집단적 심리의 한 가지 아름다운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밤에는 아누나키가 인간 역사 속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집단의 먼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정확히 떠올리지 못하듯이 오래된 기억은 구체적 사실보다 분위기와 방향을 더 오래 품고 남습니다. 한때 메소포타미아로 흘러들어온 낯선 기술자와 상인 혹은 강 건너에서 온 이주 집단이 있었다면 그들이 보여준 도구와 지식은 충분히 신화적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별에서 왔다기보다 낯선 지식이 도착하는 경로를 설명하는 시적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가 실제 교류의 역사를 완전히 보존하지는 못했어도 그 교류가 남긴 경의의 감정만큼은 진하게 간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대인의 지성을 다시 한번 천천히 존중하게 됩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신을 믿었고 동시에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올렸고 동시에 관계수로의 기울기를 재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의미를 부여했고 동시에 별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숨결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들의 신전은 곡물 창고이기도 했고 신들의 축제는 도시의 경제 주기를 조정하는 시간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누나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화를 과학과 반대편에 놓기보다 과학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인간적 사유가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바라보는 편이 더 온화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걸음 더 조용히 들어가 수메르 사람들이 실제로 들었을 소리를 상상해 본다면 아누나키는 더 가까워집니다. 새벽 시장의 소란, 제물로 바쳐진 곡물 자루가 바닥에 닿는 무거운 소리, 운하의 물이 수문을 지나며 내는 낮은 울림, 지구라트의 계단 위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신화의 배경이 아니라 신화를 낳은 리듬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협력할 때 그 협력의 성공과 실패는 곧 신들의 표정으로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풍년이 오면 신들이 미소 지었고 가뭄이 오면 신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해석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공동체가 감정을 공유하고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아누나키의 이름이 기록된 점토판들에는 인간이 세계를 조직하려는 첫 시도의 흔적이 스며 있습니다. 질서가 필요했고 질서를 설명할 서사가 필요했습니다. 신들의 계보와 역할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작업은 사실 초기 행정 체계의 확장된 거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마다 중심 신이 달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도시는 엔닐의 권위를 강조했고 어느 도시는 엔키의 친절함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경쟁이 신화적 서열과 맞물리며 아누나키의 집단적 성격도 조금씩 조정되었을 것입니다.
신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고대의 정치가 얼마나 종교적 언어로 숨을 쉬었는지 알게 됩니다. 수메르의 긴 시간이 저물고 아카드와 바빌로니아의 시대가 오면서도 신들의 이름은 완전히 새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신화는 새로운 제국의 언어 속에서 다시 편집되었고 아누나키 역시 더 큰 우주적 행정의 일부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같은 이름이 다른 시대의 옷을 입는 순간들, 이것은 신화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오래된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덧입혔습니다. 침략과 전쟁이 늘어날 때 신들의 권력 투쟁은 더 날카롭게 묘사되었을 것이고, 왕권이 강화될 때 신들의 위계도 더 엄격하게 정돈되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신화는 도시의 헌법이었고 윤리의 교과서였으며 밤을 견디는 위로였습니다. 한 세대가 태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신들의 이름은 다시 불렸고 제2의 노래는 더듬거리며 이어졌습니다. 바람과 흙먼지, 강물의 습기와 곡물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질서 안에 놓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우주가 어떤 형태인지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이 도시를 세우고 지식을 축적하도록 이끌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손에 둘 수 있는 것은 결국 단편입니다. 깨진 점토판의 모서리, 반쯤 다른 인장의 무늬, 모래 아래서 드러난 벽돌의 한 줄. 그래서 아누나키를 둘러싼 논쟁은 때로 내용보다 태도에서 갈립니다. 어떤 이는 빈틈을 상상으로 과감히 채우고 어떤 이는 빈틈을 침묵으로 존중합니다. 역사 연구의 가장 섬세한 아름다움은 이 두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상상력 없이 우리는 과거로 들어갈 수 없고 절제 없이 우리는 과거를 현재의 욕망으로 덮어버립니다. 핵기 문자를 해독하는 학자들의 작업을 떠올려 보면 그 균형의 의미는 더 또렷해집니다. 기호 하나가 여러 소리와 의미를 품고 있고 도시와 시대에 따라 같은 기호가 다른 문맥으로 사용되었던 세계. 마치 바다의 파도가 같은 이름으로 수천 가지 결을 만들어내듯이 언어도 고정된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행성으로 볼지, 신의 칭호로 볼지, 혹은 단순한 비유로 볼지에 따라 서사는 전혀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번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조용한 책임을 가진 선택의 연속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흙을 털어내는 장면은 이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은유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손끝으로 먼지를 걷어내고 작은 붓으로 흙을 밀어내며 과거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누나키를 둘러싼 질문도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어떤 답은 서둘러 얻을수록 왜곡되기 쉽고 어떤 이해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만 윤곽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갖는 패턴 찾기의 본능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별자리에서 동물을 보고 구름에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오래된 부조와 인장에서도 익숙한 형태를 찾습니다. 날개 달린 원반이 어떤 이에게는 태양의 상징으로, 어떤 이에게는 우주선의 창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점이 배열된 문양이 어떤 이에게는 신성한 별의 상징으로, 어떤 이에게는 현대적 천문지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대와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를 읽을 때 고대의 시선과 현대의 시선이 겹쳐 만들어내는 이중 노출을 조심스럽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중 노출을 인식하는 순간 신화의 의미는 더 풍부해집니다. 아누나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문장은 고대인에게는 신성한 권위의 이동이었을 것이고 현대인에게는 우주를 향한 상상력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해석이 서로를 완전히 지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해석이 증거의 언어로 말하는지, 어떤 해석이 상상의 언어로 말하는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상상은 더 자유로워지고 증거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결국 수메르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낯선 별에서 온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불확실한 땅에서 스스로 물길을 디자인하고 도시의 규칙을 만들고 문자로 기억을 붙잡았습니다. 인간의 손이 만든 문명은 인간의 손이기 때문에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다시 시도한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아누나키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단지 놀라운 설정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원을 둘러싼 근원적 외로움과도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복잡한 사회와 언어와 예술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느리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한 번의 큰 사건을 상상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가 내려와 불을 주고 글을 주고 도시를 주었다는 서사. 그 서사는 이해의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름길이 감동을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긴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깊은 존엄을 부여합니다. 수메르의 문자와 수학과 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수정입니다. 서기관이 기호를 틀리게 새기고 다시 지우는 순간, 농부가 물길의 높이를 바꾸어도 범람이 멈추지 않는 순간, 천문가가 달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계산을 새로 고치는 순간, 그런 신중한 반복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누나키가 그 반복을 신성한 언어로 감쌌다면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격려하는 방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돌이 아닌 흙과 벽돌로 쌓아 올린 산. 밤바람이 차가워질 때 사제는 등불을 낮게 들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가 보는 것은 별의 배열이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 별들은 신들의 자리였습니다. 도시 아래에서 사람들이 잠들어갈 때 그 하늘의 판단이 내일의 농사와 제의와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신을 믿는 마음이 오히려 관찰과 기록을 촉진했다는 조용한 역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신의 의지를 이해하려면 별을 더 오래 봐야 했고 강의 흐름을 더 정확히 재야 했고 곡물의 양을 더 꼼꼼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과학의 적대자가 아니라 과학을 낳은 오래된 토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누나키는 그 토양 위에 찍힌 발자국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 발자국이 인간을 더 멀리 걷게 했다는 사실만큼은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누나키와 함께 언급되는 다른 신적 집단들의 흔적을 멀리서 떠올려 보면 신화 속 노동과 권력의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신들이 지쳤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했으며 그 역할이 인간에게 넘어왔다는 이야기. 이것은 창조 신화이자 노동 신화입니다. 인간이 왜 노동하는지, 노동이 왜 신성하거나 혹은 왜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화적 구조는 현실의 계층과 경제 체제를 정당화하는 장치였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수고를 우주의 질서 속에 배치하려는 위로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아누나키가 지하의 재판관으로 등장하는 전통을 떠올리면 고대인의 윤리 감각도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삶이 공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공정함을 꿈꿉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억울함과 불안을, 저 너머의 심판이 씻어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단순한 환상이라기보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심리적 울타리였을지 모릅니다. 신화는 그렇게 개인의 밤을 지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런 다양한 층위를 떠올린 뒤에야 우리는 외계 가설이 왜 그토록 매혹적으로 보이는지 더 차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계의 방문은 신화를 한 번의 현실로 바꾸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장치는 종종 섬세한 현실을 가립니다. 고대의 성취를 찬란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굳이 인간의 손을 지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취는 더 따뜻하고 더 오래 빛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잠에 들기 위한 마음의 자세와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도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오늘 밤의 베개가 되고
어떤 답은 내일의 빛이 됩니다. 아누나키에 관한 질문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화의 따뜻한 그림자를 느끼고 내일은 역사와 언어의 차가운 증거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메소포타미아의 땅은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강의 흐름은 수천 년 동안 변했고 도시의 성벽은 땅속으로 잠겼으며 아직 손이 닿지 않은 발굴층은 침묵 속에서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점토판이 발견될 수도 있고 익숙한 문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발견이 아누나키를 더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더 역사적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과거는 단순히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탐색의 공간이라는 것.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는 호기심은 꼭 결론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호기심이 천천히 숨을 고르게 하고 어깨에 힘을 풀어주며 당신의 마음을 더 넓은 하늘로 열어주는 쪽으로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별은 아직도 오래된 자리에서 빛나고 강물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흐릅니다. 그 사이에 살았던 수메르 사람들의 꿈도 우리의 꿈처럼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잠시 눈을 감고 한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본다면 우리는 오래된 우루크의 밤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불빛은 낮고 먼지와 향신료의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낮의 열기를 잊기 위해 물가로 향하고 어른들은 내일의 물길을 걱정하며 조용히 서로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별은 느리게 이동하고 그 별의 느림은 인간의 불안보다 긴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아누나키는 그 느림에 이름을 부여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누나키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결론은 우리가 그들을 통해 인간의 두 얼굴을 동시에 바라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는 신을 필요로 하는 연약함, 다른 하나는 세상을 이해하고 기록하려는 강인함. 재난을 설명하기 위해 신화를 만들고 동시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존재. 그 이중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지식을 찾고 지식을 얻기 때문에 다시 경의를 느낍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이 조금 더 느려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를 향한 긴 시선은 때로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의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걱정을 품었고 그 걱정을 이야기로 바꾸며 살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토에 글을 새겼고 우리는 화면에 글을 남깁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인간이 시간을 건너 손을 내미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도 이런 느린 역사 여행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조용히 구독해 두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과 후원은 새로운 이야기가 더 깊고 더 섬세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밤, 또 다른 문명의 별빛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잠든 듯 깨어있는 목소리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편안히 누워 당신만의 강물 소리를 들으며 당신만의 별자리를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아누나키가 실제했는지 여부는 잠이 깊어지는 이 순간에는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 인간의 기원과 지식과 두려움과 희망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넓어짐이 곧 평온이 되고 평온이 곧 잠이 되길 바라며 당신의 밤이 고요하게 마무리되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